물건과 물건을 붙일 때, 옷에 먼지가 붙었을 때, 우리가 찾는 그 이름. 스카치 테이프가 어디 있더라? 우리가 흔히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이 물건의 정식 명칭은 셀로판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미국의 사무용품 회사에서 만든 상품명이고요. 이것이 테이프의 대명사처럼 불리며 익숙한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셀로판 테이프가 탄생하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를 중퇴한 청년 리처드 드류는 당시 광물을 취급하는 채광 제조사에 기술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투톤 컬러의 자동차가 유행했던 터라 자동차 공장에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용으로 사용하던 사포 판매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리처드 드류는 어느 날 한 자동차 공장에서 운명처럼 발명의 아이디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차에 두 가지 색상을 도장하려면 먼저 한 가지 색을 칠하는 동안 다른 부분은 종이로 가려야 했고, 종이 틈으로 페인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공장에서 직접 만든 풀이나 반창고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들의 접착력이 너무 강해 붙인 종이를 떼어내면서 페인트까지 함께 벗겨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테이프를 떼도 페인트가 안 벗겨지면 좋을 텐데. 그래, 바로 그거야. 셀로폰에 풀을 발라 테이프를 만들면 어떨까? 리처드 드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접착력이 덜한 테이프 만들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셀로판에 풀을 바른 후 돌돌 말아 올리면 풀이 셀로판 뒷면에 달라붙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셀로판 뒷면에 접착제와 친화성이 없는 물질을 발라 감은 테이프가 쉽게 떨어지도록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셀로판 테이프의 한계를 넘어선 더 강력한 접착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착착, 감쪽같이 붙이는 순간 접착제. 오늘날 생활 필수품이 된 이 접착제가 알고 보면 실패작에서 탄생한 발명품이었다는 사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의 순간 접착제를 최초 개발한 주인공인데요. 1942년 미국 이스트먼 코닥의 화학사업부에서 일하던 해리 쿠버 박사는 제트기 조종실의 덮개를 만들기 위해 내열성 고분자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팀원 중 한 명이 910번째 화학물, 즉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테스트하기 위해 굴절기의 두 렌즈 사이에 분사했고, 결국 이 두 렌즈가 달라붙어 분리시킬 수가 없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굴절기는 약 3,000달러 정도로 꽤 비싼 실험 장비였기 때문에 비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리 쿠버 박사는 이 물질 자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자체를 접착제로 활용하는 거야. 실험은 곧 접착제 개발로 전향되었고, 이스트먼 910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해리 쿠버 박사 일행은 사람의 근육 조직을 결합하는 목적으로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해 미국의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전쟁터에서 병원으로 수송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지병원까지 무사히 수송하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위대한 발명품이 여기 또 있습니다. 1940년 최초 시판된 이래 오늘날까지 여성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스타킹의 원재료, 라일론을 처음 만들게 된 배경인데요. 미국의 화학자 월리스 캐러더스는 한 섬유회사의 연구소에서 고분자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동료 연구원 한 명이 실험에 실패한 섬유 찌꺼기를 불에 쬐어 떼어내려고 하자 찌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길게 늘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본 월리스 캐러더스는
인공화학 섬유 개발을 추진하였고 1937년 나일론에 특허가 출현되면서 거미줄보다 가늘고 철사보다 질긴 기적의 섬유가 탄생하게 됩니다. 나일론 스타킹이 출시된 첫날에만 500만 켤레가 팔려나가는 기록이 펼쳐지지만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월리스 캐러더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그 영광을 함께하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가 사랑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발명품들. 우연과 행운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전해지지만 찰나의 순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통찰력과 기회를 성공으로 이끈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수많은 발명품들. 하지만 이러한 발명품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을 낳으며 때로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은 분자수가 매우 많은 고분자 물질을 열이나 압력 등의 가공을 거쳐 만든 소재를 말합니다. 플라스틱의 장점은 가볍고 단단하고 가공성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안정적이지만 역으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썩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태웠을 때는 여러 가지 화합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97년 일본의 과학자들은 인간 체내에 유입돼 정상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물질을 일컬어 처음으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플라스틱이 연소하게 되면 보통 유해한 일산화탄소라든지 다이옥신 같은 매우 위험한 물질들이 방출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 플라스틱 내에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연소하게 될 경우 역시 유독한 염화수소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떨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중단할 수도 없는 현실. 우리는 그 유해성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페트는 주로 물을 비롯한 음료 등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입을 대고 마시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 시 박테리아 번식 가능성이 높아져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주방의 필수품, 투명넥과 고무대야, 호스, 샤워 커튼 등의 재료인 폴리염화 비닐, 즉 PVC는 성질이 유연하고 열에 매우 약해 소각할 시 독성가스와 다이옥신을 대량 방출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합성 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환경호르몬 위험물질 리스트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물질이 바로 PVC인데요. PVC 자체는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PVC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에 환경호르몬이 섞여 있으며 이 가소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환경호르몬 배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열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모두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종류 중 안전성이 가장 높은 것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종류로서 고온에도 변형되지 않고 비교적 환경 호르몬 배출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는 바다 동물들인데요. 플라스틱 잔해를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 죽거나 흉기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유해한 중금속이라든지 유해한 독성 물질들이 이런 플라스틱 표면에 굉장히 잘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결과적으로 해양 동물들이 먹게 되면 해양 동물의 어떤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우리가 해산물을 먹음으로써 다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함도 주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독성 물질을 다시 우리 인간이 먹게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위험성도 갖고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녹아든 또 하나의 필수 요소,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TV나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처럼 에너지를 가진 빛의 한 종류인데요. 현재 우주나 해양 개발 등 첨단 기술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병원에서의 엑스레이나 CT 촬영, 항암 치료, 농작물의 품종 개량이나 유해 물질 분석, 컨테이너 속 화물 검색까지 방사선이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위험성도 큰데요. 방사선에 대한 위험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는 쥐실험 결과 낮은 방사선 양이라도 만성적으로 노출될 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분자가 변화를 일으켜 알츠하이머 병에서 보이는 현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고요. 2015년에 서울의료원의 조사에 따르면 복부나 폐CT와 같은 검진을 통해 최대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평균 14.82mSv로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활 속에서 피폭되는 방사선 양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CT 검사를 자제하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방사선 양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자신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방사선 진단 장비에 장기간 노출된 의사의 사례가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진단명은 방사선 피부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월 평균 100건 이상 20여 년간 방사선 투과기에 손가락이 노출되어 괴사가 일어난 건데요. 줄기세포 치료와 자가혈액 피부 재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괴사된 손가락을 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니만큼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발명품들. 인류를 위한 길이 인류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기야, 나 지금 서울인데 16분 후에 부산에 도착할 거야. 알았어, 조심히 와. 공상 영화 속 대사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곧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초고속 캡슐 열차 하이퍼루프가 그려낼 코앞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3년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창업자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 후 최근 미국 네바다주 사막 라스베이거스에 건설 중인 테스트 시설에서 주행 실험 결과 1.1초 만에 시속 187km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다시금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저는 LA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예정했던 회의에 1시간 지각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떠올랐죠. 분명 더 빠른 이동수단이 있을 거라고. 2017년 하이퍼루프의 목표는 라스베이거스의 테스트 시설을 마무리 지은 후 2021년을 목표로 첫 건설 계약을 체결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 간 첫 승객을 실어 나를 계획인데요. 현재 두 도시 간 거리는 164km로 자동차로는 90분가량 소요되고 있지만 하이퍼루프로는 단 12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지름 3.2m가량의 터널 속에서 28인승 기차 한 대가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원리의 핵심은 터널 속을 진공에 가깝게 만들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차 아래에는 자석을 부착하고 터널 바닥에는 자기장이 흐르도록 설계해 기차가 살짝 뜬 상태로 달리게 됩니다. 이로써 30톤에 달하는 기차가 시속 약 1200km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초고속 열차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협력해 시속 1000km에 달하는 아음속 캡슐 트레인을 개발 중이며 2020년까지 상용화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이동수단의 혁신,
하이퍼루프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줄지 기대가 되죠? 하! 교통의 혁신하면 자율주행차 아니겠어? 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쌩쌩 달리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IT 업계에서는 2020년을 자율주행차 역사의 시작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미래, 우리가 타게 될 자율주행차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2017 서울 모터쇼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친환경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진 GPS 기반의 자율주행 기능뿐만 아니라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 지하 주차장 및 그리고 이제 차선 정보가 없는 골목길까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보는 느낌, 과연 어떨까요? 갖가지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주행 코스에 도전해봤습니다. 양손은 편안하게, 시선은 전방을 고정할 뿐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긴급 제동 장치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요. 회전 코스도 자연스럽게 통과. GPS 정보 없이 레이더와 라이더만으로 좁은 골목길을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레이더와 카메라, 인지 센서 등 최소한의 센서를 추가해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한 친환경 자율주행차.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대신해 도로를 쌩쌩 달리게 될 그날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국내 IT 기업 최초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또 다른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가 추구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발길이 닿는 공간과 이동 경로를 데이터화하여 생활 환경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단순히 전방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차종인지 그리고 보행자인지 판단하는 것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함께 도로를 주행하게 될 과도기를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율을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또 교통신호 시스템도 대폭 개선될 전망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무조건 신호를 전환하고 있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 변경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차가 점점 이제 운전자들을 약간 좀 귀찮게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알아서 다 혼자서 갔었는데 얘가 자꾸 알려주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처럼요. 막연했던 상상의 아이디어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인간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지 끝없는 호기심과 도전이 세상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톡 쏘는 과학 사이다. 제1회 과학 사이다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만점에 도전하겠어. 다음 그림 속 화살표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뭐야, 너무 쉽잖아. 두 번째. 이건 함정이 있을 텐데 어렵다. 딩동댕. 촛불 위에 풍선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풀긴 풀었는데 이게 맞나? 톡톡 씨의 결과는
한 개 맞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1회 과학 사이다 모의고사. 여러분의 점수는요? 거침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한 사람들. 과연 여러분은 몇 개나 맞췄을까요? 15명의 시험 응시자 중 3문제 모두 맞춘 사람은 단 3명. 100점입니다. 에이, 생각보다 성적이 저조한데요.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을 함께 풀어볼까요? 1번 문제부터 당당하게 틀린 톡톡씨. 이 화살표의 방향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화살표 앞 물이 든 병을 치우자 밝혀진 정답은 왼쪽? 아니 분명히 오른쪽이었는데 왜 왼쪽으로 화살표 모양이 바뀌었을까요? 톡톡씨,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많이 놀랐죠. 화살표 방향이 바뀐 이유는 빛의 굴절 현상 때문입니다. 빛은 직진으로 나가거나 반사되는 성질이 있지만 물이나 유리와 같은 통과 가능한 물질을 만나면 휘거나 꺾이게 됩니다. 따라서 화살표 앞에 유리컵을 놓고 물을 붓게 되면 빛이 휘어서 반대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해결됐죠? 그럼 다음 문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에 있는 가림막을 제거하면 두 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차가운 물에는 파란색 물감을, 뜨거운 물에는 빨간색 물감을 넣어 물을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위에 가림막을 얹고 차가운 물 위에 살포시 올려주세요. 이제 가림막을 빼낼 텐데요. 천천히 조심조심. 에이, 이러면 당근 섞이죠. 어? 물이 안 섞인다. 저 이거 찍었는데 맞았어요. 정답을 맞췄다 했더니 찍었구나. 그럼 톡톡씨, 차가운 물과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안 섞인다. 차가운 물과 차가운 물을 준비해 위에 올린 뒤 가림막을 빼내자 서서히 섞이는 위아래 물. 뜨거운 물과 뜨거운 물도 가림막을 빼자 역시 물이 섞이고 말았는데요. 왜 뜨거운 물을 위로, 차가운 물을 아래로 했을 때는 물이 섞이지 않는 걸까요? 톡톡씨, 물의 대류 현상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이 실험은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뜨거운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차가운 물은 밀도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던 뜨거운 물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그대로 있고 밀도가 큰 차가운 물도 밑에 쪽에 그대로 있어서 두 물이 섞이지 않고 가만히 유지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해가 됐나요, 톡톡씨? 온도에 따라 그대로 멈춰라. 2번 문제의 정답은 안 섞인다였네요. 이제 3번의 정답을 알려주세요. 풍선은 당연히 터지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안 터진다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물 때문이죠. 물 때문에요? 풍선을 불에 갖다 대면 풍선의 주성분인 고무가 불의 열을 그대로 전달받아 발화점이 넘게 되면서 빵 터지는데요. 하지만 풍선에 물을 넣으면 풍선 속 물이 열을 흡수해 고무의 발화점을 높이지 않아 풍선이 터지지 않는 거라고요. 아하, 저 다음 시험은 10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에도 과학이 숨어 있었네요.